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낀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안개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개등 이외에 이 하이빔까지 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개를 구성하는 물알갱이에 빛이 반사돼서 시야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불안하다고 오버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 줄여서 차분히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금요일에 두 분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정치권 보면은 떠오르는 속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래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네. 하시죠. 네. 국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속담 정말 쉬운 우리 익숙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로 이걸 경전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래 경자, 고래 싸움에. 그 쉬운 게 그렇게 어렵게 변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동북아의 이 경랑 속에서 그 미국의 압박, 또 중국의 사드에 따른 경제 보복, 또 북한은 비대칭 전력 핵을 가지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일본 마찬가지죠. 한국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촛불혁명을 이뤄서 새로운 정권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과 더불어 가는 게 없다. 성주 국민들 그렇게 진압하면서 꼭 배치해야 되느냐. 주민은 어떻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집권여당에 더불어가 없다. 자유한국당에는 한국이 없다. 외교안보 다 실패하고 지금도 아주 안보상업주의.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고 바른정당에는 바른이 없다. 아주 냉소적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런 이 정당들의 싸움 속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은 찾아보기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변조된 속담이 있더라고요. 고래 싸움에 날쌘 펭귄이 살아남는다. 네. 새우는 그냥 옛날에 고래 싸움 속에 죽었는데요. 날쌔게 튀어오르는 펭귄은 고래 싸움 속에서 살아남는다. 우리 지혜롭게 날쌘 펭귄처럼 이렇게 동북아의 경랑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펭귄이 날쌘 펭귄이 있는지. 약간 뚱뚱한데 위로 튀어오른답니다. 그래서 물에서는 괜찮겠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런 국제 정세에도 그리고 국내 이런 이 정당 간 싸움에서도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골라봤습니다. 펭귄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해피피트라는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데 네.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매드맥스. 네. 매드맥스 감독이 같이 한 거거든요. 해피피트. 근데 참 김우석 부장님. 자, 사자서. 예, 펭귄 얘기하시니까 저는 밀물 모든 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건데 민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서양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경제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안보에 다 시선을 뺏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론자들이 주로 말했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른다. 여기 일종의 낙수효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걸 사실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배가 아니라 큰 배만 떠오른다. 작은 배들은 다 걸려 있어가지고 떠오르질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향 자체는 지금 정부나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법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배가 떠오르게 하기 위한 목표를 잡았을 때 물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을 막아버리면은 작은 배도 못 들 뿐만 아니라 큰 배도 못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익사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찌됐든 모든 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보다는 좀 거칠게 좀 해법을 찾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안보가 외교적인 그 테두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국은 안에서부터 망하는 거지 외적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는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감정도 있는데 어찌됐든 북핵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등한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 얘기부터 해보죠. 바른정당 얘기부터. 물론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는. 그렇죠. 이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받은 적이 돌려줬다. 돈은 받은 적이 없다 이건데 이혜훈 대표가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 가치를 훼손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타깝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런 게이트에서 정말 반성하면서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를 세우겠다라고 나간 정당이 이제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보수의 그런 합리적인 모습들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혜훈 전 대표가 여성으로서 또 경제 민주화라다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굉장한 정책동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경제는 경제학자죠, 사실. 그러니까요. 전 대표는. KDI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초가 탄탄한 분이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실 도덕성은 정치인에게 생명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의혹이고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역시 수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부터 계속 이혜훈 전 대표의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퇴까지 하게 됐고 바른정당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 다당제의 지금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격동을 겪는 시기에 바른정당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들. 좀 국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석 부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실체적인 진실이야 예단하기는 좀 힘들겠죠.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게 법정 과정을 통해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텐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결국 정치인과 돈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꿈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개인의 도덕성 문제냐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덕성의 문제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아주 심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결국은 보수 진영의 인물난이에요. 지금 양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표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등단하기 좀 힘든 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 등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분들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 인물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마치 봄에 쓸 종자를 지금 겨울에
어찌됐든 끌어서 먹어야 하는 그래서 생존을 해야지 그다음에 봄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사람을 안 키운다는 게 참 결정적인 패착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을 열어나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문제되는 많은 분들이 예. 본인이 좀 이렇게 던져놓고 내려놓고 아하. 좀 후배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대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해운 전 대표 이후의 체제인데요.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 통합 쪽으로 갈 거고 유승민 의원이 이 주도권을 잡으면 자강론이 계속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홍욱 교수님. 일단 김무성 대표는 후선에서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론의 중심에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요. 또 조호영 원내대표도 통합론 쪽에 예. 흐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당규에 따르면은 30일 이내에 새 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고 일단은 권한대행 체제인데 권한대행이면 조호영 대표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은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에서도 또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유승민 의원도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현재 바로 당대표 역할을 하기에는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일단은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어느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만일의 경우 당내에서 일부 통합론이 있지만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위기에 그리고 완전히 그동안 바른정당이 내세웠던 새롭고 함재적인 보수의 가치는 사라지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흡수돼 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규모라든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역할들을 본다면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합론 전체로 저는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대행 체제에서 일단은 독자적인 흐름을 가면서 자유한국당의 흐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석 부소장님.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핵심이고 지금 2등을 했던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도 대선에서 2등을 할 그렇죠. 대선 후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대표가 됐고 그러면 이제 교섭단체에 있는 마지막 당에서 정말 이 대선 후보급이 정말 등단해서 키를 잡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지 결국 그 다음에 성과를 내거나 승리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는 탄탄해지는 거고 거기에서 다른 후보들이 성과를 내면은 그 사람은 다음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의원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말씀하셨듯이 통합과 아니면 자강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모든 바른정당 의원이나 당원들은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 중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갈 거냐 아니면 흡수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이 이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강 우리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통합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 지분도 챙기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에서는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양자의 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 중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미래나 우리 보수 진영의 가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통합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꼭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면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스터디 그 공부 모임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정계 개편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플러스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왜 좀 비박 성향을 갖고 있는 정지석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플러스 바른정당, 예? 김무성 전 대표 쪽 이런 분들이 또 다 합해서 힘을 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색깔은 얼마든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이고 특히 당내에서 비안철수계 소위 말해서 비안철수 또는 반안철수계 의원들과 사실은 이제 손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당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과 수도권 그 부분에서 사실상 자신의 세력을 다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 무대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일의 경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내부의 합리적인 의원들과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만일의 경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스스로 죽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 길을 나서기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내부의 그런 합리적인 통합론자들이 운신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의 현적인 영역이 좁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김은석 부사님.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탈호남인데 탈호남을 통해서 호남을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영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영호남의 구도에 있어서는 양자는 정책적 연대는 모르겠지만 통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 연대를 해나가느냐가 바로메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책 연대가 가능할 거고 국민의당과도 정책 연대가 가능할 텐데 그 안에서 어느 쪽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통합론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자 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양자 3자 다. 그래서 그 리더가 누구하고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당에 대해서 야당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것이 안보가 됐든 뭐가 됐든 묶어내는 그런 디테일한 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된 바가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 공통점이다 이게 아니고 같이 얘기했다 이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 인사 실패, 이걸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새 정부 들어서서 아무래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 실패, 인사 실패를 얘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빠르고 현재 지형도를 봤을 때는 안보 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짜놓은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폭이 있었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 사실상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어떤 변신을 할 수 없는 조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결국 성주 이 지역민들 가의 갈등까지도 갖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조율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외교 갈등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나중에 외교의 성공이냐 실패로 가는 이 과정일 거고요. 지금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얘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인사 실패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사에서 일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결격 사유가 되고 이러면서 자진 사퇴하고 몇 사람이 있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포함해서 8명 장관급이 그때 낙마를 했거든요. 지금은 장관급 2명에 차관급 3명 이 수준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국민들에게 아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더 잘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긴 하겠지만 실패를 하고까지 규정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견제를 위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할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얼마나 겸허하게 이런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 또는 실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그게 어포지 파티니까 반대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치 안보의 문제라는 외치 부분이고 인사의 문제는 내치예요.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를 총체적으로 좀 위태롭게 본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 자초한 측면들이 있어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많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얘기했던 거하고 점점점 바뀌면서 설명도 없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초기에 제시했던 기준하고 맞지 않은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소통 정부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교정해 주기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은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수 진영에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회는 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좀 진솔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지난번에 뭐 국민과의 그 대화 이렇게 하면서도 뭐 너무 이렇게 좀 그 자기적인 분위기를 만드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예 그런 일정 자체도 안 만들고 이러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그걸 기화로 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안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러면서 다음에 할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되게 엄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엄중한 상황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도 마련을 했죠.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차단하고 사실 이 무슨 봉쇄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한테 이 부분 강조했잖아요. 그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응이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사실은 큰 흐름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조율에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견도 상당히 드러났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해법들 그리고 북한을 바꿔내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비판은 저는 겸허하게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석을 잡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운전석을 잡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들 그리고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자칫하면 움직일 수 없는 판 속에서 끌려가는 불가피한 모습으로만 비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특히 아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일본의 흐름에 같이 동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도 끌고 가고 전체 판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우석 부장님. 여권의 내부 조짐이 있어요. 지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민 정세 심각한 게 아니고 좀 아주 너무 좀 심한 얘기죠. 사실. 심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여권 내부에서 이게 그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도 좀 조심해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하고 정세현 정무장관이야 뭐 사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치권 그 청와대나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역시 대북 문제의 실체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압박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정답같이 돼 있지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압박으로 가지만 네. 전국적으로 이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핵 방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네. 같은 것도 있고 핵을 적극적으로 네. 저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심각하게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경민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금요일 아침 출근길 슬슬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8시 4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이라서인지 교통량이 아직은 많습니다. 계속해서 곳에 따라 안개도 껴있는데요. 출근길 운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지점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장수부터 송내, 계양을 지나 김포 요금소까지 7km 구간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아직은 7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방향 신월 일대를 지나는데도 2km 구간은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도 아직은 가양대교 부근부터 양화대교를 지나 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는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경제 현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북한 리스크가 요새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예? 북한발 리스크라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이거 한두의 경우가 아닌데 이번에 특히 심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 경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우울합니다. 북핵 위기가 계속되면은 최악의 경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경제가 존립의 불안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 육자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셈인데요.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걱정되는 것이 북한이 계속 핵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여기에 미국이 갖가지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한다 할 경우에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 전쟁 같은 것이 이제 임박한다면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요.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걱정되는 것이 북한이 아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분간 뭐 전쟁은 안 일어나더라도 그 북한과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비대칭 현상이 이제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다. 이제 그 경우에 경제가 이제 상시적인 안보 위기 압박에 이제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결국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 문제 해결하고 참 그 한반도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건데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대칭이 더
더 지금보다 커져서 군사적 비대칭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월등하면은 결국 그것이 나라를 방어하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또 북한은 아무리 이제 핵 개발해봤자 결국 북한 주민들 못 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자기 목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참 걱정이에요. 지금 증권시장, 외환시장 이게 외환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증권시장은 6차 핵실험 이후에 개장 첫날 주가지수가 1.2% 정도 떨어지면서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곧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4%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외환시장도 같은 날 원화 가치가 0.9% 떨어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안정세를 이제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6차 핵실험이 한반도 위기에 이제 본격적인 신호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더 하고 핵탄두 발사하면은 그때는 정말 위기가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인데 정말 한반도 정세가 전쟁의 어떤 회오리에 휘말린다 이쯤 되면은 뭐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외국 자본 대거 빠져나가고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참 큰일인데 이 와중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근데 막상 그 USTR이라고 그러죠. 유엔 무역대표부는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폐기는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이 좀 세요. 이게. 예,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라고 보세요? 그 미국의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라는 데서 100억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유보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역 대표부 그 라이트 하이저 대표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 한미 FTA 개정 작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협상 전술이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 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은 이거 개정 협상 시작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곧이어서 트럼프가 폐기라는 이런 강경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 이 개정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과감하게 반영한 그런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협박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피해를 보는 모든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도 탈퇴했고요. 탈퇴했죠. 그다음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재협상 중에 있거든요.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미 FTA 뭐 폐기도 불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의 이제 입장을 반영하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뭐 협박이다, 뭐 협상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폐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주 강력한 협상력도 우리가 이제 준비라고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사실 쿠바의 관계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때 했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뒤로 돌려놓고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뭐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요. 네. 만일 한미 FTA가 폐기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는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폐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뭐 피해를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한미 FTA가 종료가 되면은 종료 5년간 수출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분야인데 손실액이 15조 원 정도 된다. 그다음으로 기계 5조 원, 정보통신기술 3조 원 등입니다. 그래서 뭐 이쯤 되면은 상당한 타격이 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서 타격을 받으면 정말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폐기할 경우에 미국 경제는 이득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 그 한미 FTA가 발효된 5년 동안의 그 실적을 보면요.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167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 29%나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 수출도 576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이렇게 22%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대미 무역 흑자가 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미국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한 것이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에 199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로 투자 금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자리 만든 게 10,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기한다는 것은 자국 이익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구나 이제 안보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철강 이 분야에서 굉장히 무역 적자가 심하다. 특히 그 두 산업은 자신의 그 정치 기반인 그 중서부 러스트벨트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든지 그 무역 적자를 이제 바꿔놓으려고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히 철강이나 이 자동차 산업 같은 데 집중적으로 좀 대응 능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뭐 시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경제에 또 악재 아니에요? 악재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짜 상품을 미국 시장에 많이 팔고 있다. 그러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표 301조 같은 그런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또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포 301조라는 것이 관세율 100%까지 올리고요. 심지어는 수입 제한까지 하는 아주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거든요. 이런 조치를 미국이 들고 나온다 할 경우에는 중국도 아마 그에 상응하는 반격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국이 지금 미국 셰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전체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인데 그거 한꺼번에 팔아가지고 미국 금융시장 흔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은 뭐 끝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무역 전쟁이 더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이제 그 수입 제한을 한다거나 관세를 붙일 경우에 그 중국 상품의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3분의 2가 중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품이 미국에 수출된다 할 경우에 그 중간 제품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우리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두 나라가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나라도 좀 공격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은 사드 보복 계속할 거고요. 또 미국은 한미 FTA 폐기까지 운운할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이제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정부 경제팀이 잘해야겠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새 정부 경제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 살리겠다 하는데 이게 뭐 한미 FTA 폐기다 그다음에 사드 보복이다 이제 북한 핵 문제 악화다 이렇게 되니까 암만 정부가 예산 풀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해봤자 투자 늘겠느냐 소비 늘겠느냐 일자리 늘겠느냐 이런 어떤 회의감이 많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안도감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신뢰를 쌓아가면서 국민과 함께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떤 정부로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날씨는 좋다고 합니다. 주말에 정말 여러분 휴식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